자, 174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보겠습니다. 24회가 마지막 출제였어요. 이거는 산업인력공단은 잘 출제 안 합니다. 이쪽에서는. 자, 이해를 해두시는데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예요. 우리 법 제31조의 규정인데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하여 사고 파시입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해요.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갔어야. 근데 부동산 거래가 통상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사 간의 사정으로 이 계약이 깨질 수 있는데, 그럼 계약이 이제 깨졌다. 그러면 정상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몰수할 거 몰수하고 돌릴 거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리고 도망갔어요. 사고 났죠. 나아가 갑이 남의 부동산 팔아치고 도망간 거예요. 사기친 겁니다. 그럼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제3자 또는 개업공사에게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랬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정산하고 끝내자. 이것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예요. 그럼 이 제도는 거래 사고를 대비하는 사전적 예방 제도임을 알 수 있죠. 그다음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와 유사한 제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우라는 것은 일단 계약 이행 대행 제도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에스크로우라는 건 간단하게 이겁니다. 에스크로우업자가 대금 다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서류도 에스크로우업자 받고요. 권리직 넘어가면서 대금이 딱 지급됩니다. 사기도 예방하고요. 철저히 거래 사고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는 발판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실태가 잘 안 맞기 때문에 타협할 수 있는 예치 공고할 수 있다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야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이 제도는 취득 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이전 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죠, 이거. 그래서 이런 계약 파기됐을 때 바로 돌려주고 끝내자. 이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감 잡고요. 그럼 31조 1항을 읽어보면 그냥 느낌이 딱 오십니다. 그래서 법제 31조 제1항이에요. 계약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여기서 끊어보시죠.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끊어보시고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이하 2조에서 이것을 계약금 등이란다. 계약금 등을 여기서 끊어보시고, 계약공사 또는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 명의로 이것도 끊어보시고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여기서 끊어보시고요. 등에 끊어보시고, 거래당사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그러면 거래안전이 위협된다. 예치 권고를 해야 된대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이거 의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예치 권고할 수 있다. 근데 의무편은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의무편에다 실어놨다고 이거를? 달리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넣어놨다고 했어요. 이해만 해두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 31조 1항의 내용이 모두 나와 있었는데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는 누구로 할 수 있느냐, 다음에 어디다 예치할 수 있느냐, 예치 기관에 관한 문제가 또 있죠. 다음에 예치 기한은 언제까지냐, 다음에 예치할 수 있는 것은 잔금도 예치가 되느냐, 대상에 관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전부 다 31조 1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예치 명의로는 일단 개공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또는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했네요. 예치 기한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치 대상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당연히 예치 가능하고 잔금도 예치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법문에서는 계약금 등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치 기관은 일단은 돈이니까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이건 협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탁업자에도 예치할 수 있어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회사, 그 외의기관 되느냐 등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됩니다. 그래서 금융업무하고 있는 채신관사 같은 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채신관사는 예치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 대통령 영의 정하는 예치 명의자가 또 누가 있느냐면요, 개공 외에도 일단 6명이 더 있는데 은행의 명의로,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가 가능합니다. 또 채신관서 명의로도 예치 가능하고요. 보험회사 명의로도 예치 가능하고, 계약 이행 대행 전문회사 있죠? 전문회사 명의로도 예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7명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명의로 예치 권고한다. 돼요, 안 돼요? 매수인의 명의로 안 되죠. 소공이나 중개 보조원의 명의로 예치하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31조에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약공사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자기 또는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의 명의로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고했거든요. 예치해라 하고 당사가 노예해버리면 끝이죠,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예치 기관은 금, 공, 신 등으로 암기할 거예요. 금, 공, 신 등이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 금, 공, 신 등은요. 예치 명의자이자 예치 기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은행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할 수 있어요. 공제사업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 공, 신 등은 예치 명의자이자 예치 기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공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가 개공이었어요.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다. 그럼 개공께서는 의무를 부담하십니다. 이게 개업공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의 특칙이죠. 그래서 개공께서는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을 맺어야 돼요. 자기 명의로 예치하고자 한다면 이 거래 안전 약정이라고 했는데 예치 수수료 얼마로 할 거며 인출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미리 정하라는 얘기고 우리 개업공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죠. 계약금 등을.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운영경비 통장 거기다 섞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리관리하라는 얘기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도 없다. 일어났고요. 나아가서 이거 떼먹고 도망갈까 봐요.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공은 보증까지 설정해야 됩니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의 방법으로 보증 설정하여 증서사본을 교부까지 해주라는 얘기예요. 떼먹고 도망갈까 봐. 못 믿는다는 얘기죠, 이거? 뒤로워서 예치 공고 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개공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의무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래 안전이 위협되는데 예치 공고 안 했다 하여 위법 아닙니다. 근데 쉴 데 없이 예치 공고했다가 자기 명의로 예치하게 됐는데 만약에 개공이 자기 이런 의무를 이행치 않았다. 그럼 제재받을 수 있어요. 이건 업무중임 사유의 마지막 사유인 그 밖에 위법 위반으로 업무중임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보증 설정 같은 거 하자면 이거 돈 들어가잖아요. 여기 돈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공모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예요. 그러면 이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발생됐다. 그럼 이것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취득의뢰인이죠, 이거. 이 제도 자체가 취득의뢰인에 유리한 제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의뢰인에게 이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일단. 그럼 이것은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 이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잘 안 쓰입니다. 왜? 우리 거래 실태와 안 맞아요. 갑은 계약금이나 잔금, 중도금 받아가지고 딴 데 또 투자하고 있죠. 근데 제3자한테 예치해 놓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 수령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까지 예치해놔야 되는데 미리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 수령할 권한인 자는 바로 이전 의뢰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의뢰인이 미리 수령을 해갈 수가 있는데 이때 이자는 수령을 해가기 위해서는 보증서 끊어와야 돼요. 그럼 이 보증서는 뭐냐 하면요.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이거 반환하지 않고 내가 도망가면 이 보증서가 책임질 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금액으로 보증서를 끊어오는데 어디 가서 끊어와야 되냐면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예요.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 가서 이 보증서를 끊어와가지고 누구한테 이걸 교부하고 수령할 수 있냐면 예치 명의자죠. 예치 명의자가 계약금 등의 최종 책임을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을 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여전히 잘 안 쓰이는 제도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사전 수령한 보증서 발행기관 있죠? 이건 금보로 기억할 거예요. 금보. 사전 수령한 보증서 발행기관. 성은 홍이요, 이름은 금보래요. 누군지 아시죠? 그럼 보증서, 사전 수령한 보증서 어디서 끊어와야 된다고요? 금보한테 끊어온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요? 예치 명의자. 그러니까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에서 끊어왔고 이걸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여전히 잘 안 쓰이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너무 오래 쉬었죠, 지금? 24회가 마지막이었으니까. 너무 오래 쉬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 번쯤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이제 177조 23회 때 문제가 실려 있는데 24회 때는 예치 명의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23회 문제를 실었습니다. 자, 봅니다. 개공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을 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사업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예치 명의자가 누구예요? 개공이에요. 자, 1번입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OX. X.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죠? 예. 취득자가 부담해야 되죠.
1번 정답이 바로 2번입니다. 개공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당사자에 공고할 수 있다. 맞죠? 3번 개공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공은 이거 보증 설정하라는 얘기죠. 4번 개공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맞죠? 5번 질문. 계약공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금지행위로 가볼까요?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 매회 출제입니다. 금지행위는 꼭 내죠, 이거.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를 해두시는데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예요. 그러니까 7가지 금지행위가 규정되어 있죠. 178쪽 조문 읽어드립니다. 계약공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등이란 말의 동그라미죠. 등이 이제 4번째 등장했어요. 자, 그래서 7가지 금지행위가 있는데 1호입니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산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를 업 밑줄이에요. 그리고 매 동그라미. 매. 2호. 제9조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등록을 하지 않냐고 밑줄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밑줄입니다. 그를 통하여 중개에 의뢰받거나 중개를 의뢰받거나 밑줄 그시고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명의를 이용 밑줄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라고 메모하시고 말미에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라고 메모하시고 무의 동그라미예요. 2호는 그래서 무등록업자와 거래하는 행위입니다. 다음 3호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의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의 금품을 받는 행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 밑줄 그시고 보수할 때 수의 동그라미죠. 다음 4호 당해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의 밑줄 그시고 거의 동그라미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 그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고 5호입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할 수 있는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 관리는 증서 등 밑줄 그시고 증의 동그라미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밑줄 그시고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를 업 밑줄이에요. 이게 증서 중개 매매업이에요. 다음에 6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직접 거래 밑줄이죠. 다음에 직자의 동그라미.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쌍방을 대리의 밑줄입니다. 직접 거래 쌍방 대리가 금지되어 있고 다음 7호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밑줄이에요. 이 부동산이나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밑줄입니다. 중개하는 등 중개 밑줄 그시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투기를 조장의 밑줄이에요. 그리고 투의 동그라미입니다. 투. 자, 그럼 봅니다. 이제 조문 다 읽어봤는데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이 특이하네요. 하지 말아야 될 적용 대상 개공 등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중개업 종사 전체는 금지행위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개공 등이 4번째 나왔어요. 이중소속에서 처음 나왔고 결격사유에서 나왔고 비밀준수에서 나왔고 금지행위에서 나왔어요. 이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에서 나오죠. 이게. 그럼 중개업 종사하는 자 전체는 금지행위라서는 안 되고요. 따라서 무등록업자라든가 무등록 중개업자라든가 또는 일반인한테는 이거 적용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매업 해도 되나요? 맞죠? 해도 됩니다. 중개업 종사에게만 적용하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보수 초과에 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종류는 7가지가 있네요. 이게 7금지예요. 그래서 이제 암기하자고 두 음자를 딱 버렸는데 매무수거 증직투예요.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원래 문장은 매물을 수거하여 증권에 직접 투자하라 바로 이 얘기인데 몰라서요. 그냥 매무수거 증직투로 갑니다. 그냥 그래서 매무수거에서 끊고 증직투에서 끊고 이렇게 돼요. 그럼 매가 뭐예요? 매매요. 무는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수, 보수, 초과. 거짓된 언행. 판단 그르치기 하는 행위. 증서 중개. 매매업이죠. 다음에 직접 거래, 쌍방대리. 직상이에요, 이게.
다음에 투기, 조장행위. 그래서 7가지인데 이걸 왜 이렇게 암기하냐면요. 제재 때문에 그래요. 제재는 교재 뒤에 있죠, 지금. 그래서 교재 189쪽인가? 188쪽. 187쪽에 있네요. 일단 형벌을 기억하는데 형벌. 이거 매무수거 있죠? 매무수거 4가지는 1-1. 근데 증직상투 있죠? 증직투. 증직투는 3-3. 현재는 3-2죠, 이거. 6월달부터 3-3으로 바뀝니다. 3-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이제 매무수거 증직투로 암기하는데 문제 내기 딱 좋거든요, 이거. 다음 금지행위 중 처벌 기준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1년짜리 4개죠. 3년짜리도 4개예요, 이거. 증직상투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매무수거 증직투로 암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증직투는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3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3년짜리 징역사유 있죠? 잠깐만 치고 가면 3년짜리 징역사유 5가지거든요? 5가지인데 금지행위 3가지가 껴있어요. 2가지 이미 다 공부했어요. 2가지 기억나세요? 3년짜리 무등록 중개업 3년이었다는 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거와 동격인 자, 부정등록자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게 3년짜리가 무부증직투예요. 무등록업자, 부정등록자, 증직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3년짜리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걸렸을 때 행정처분, 형벌 말고 행정처분인데 7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 개공이 하다 걸렸잖아요. 개공이. 그럼 개업공사는 여기에 걸리면요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임취예요. 필취 아니에요, 이거. 임취입니다.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임취 또는 업무정지예요. 근데 소공이 만약에 하다 걸렸다. 7가지 중에 한 가지. 소공은 자격 정지예요.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말이에요. 개공이 매매받아 걸렸잖아요. 그러면 등록 취소받으면서 1년 징역 갈 수 있어요. 소공이 만약에 직접 거래하다 걸렸잖아요. 그럼 자격 정지 받으면서 3년 징역 갈 수 있습니다.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제재 일단 이 정도고, 자 이제 문제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갑니다. 각각의 이제 사례별로 여러분들이 178쪽이에요, 지금. 사례별로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금지행위, 매매요. 이건 조문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네요.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네요, 이거. 그럼 중개상물이 아닌 것에 매매업을 한다. 금지행위 아니죠. 그 다음 업으로 한다는 것은 한 번 정도 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되며 영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중개업 정의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서 을한테 팔고 병으로부터 사서 정한테 팔고 사고 팔고를 업으로 한다. 금지행위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대를 업으로 합니다. 임대업은 금지되는 행위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 매매업 크게 문제가 없네요. 그 매매업을 차단시킨 이유는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업을 풀어놓게 되면요, 그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더라 이거예요.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투기를 주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 차단했고,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죠, 이거. 어쨌든 그래서 매매업 금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매 업무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경매법정에 가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팔고 낙찰받아 팔고 낙찰받아 팔고 합니다. 이게 금지행위 아니에요. 다시 경매법정에 가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팔고 낙찰받아 팔고 낙찰받아 팔고 합니다. 금지행위 아니에요. 금지행위죠, 이거. 매매업이잖아, 이거. 그거 못합니다. 우리가 경매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받은 행위를 영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직접 본인의 명의로 낙찰받아 팔고 낙찰받아 팔고 하면 매매업에 걸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 명의로 안 하면 되겠네. 맞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거고, 그러면 또 개공이 말이에요. 토지를 삽니다.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상가를 줘서 분양하라는 거야. 이거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땅을 사가지고, 개공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상가를 짓는 거야. 짓고서 파는 겁니다, 이거. 분양을 하는 거예요. 안 되죠. 매매업에 걸렸어요, 매매업에. 이거 부동산 공급업이죠, 지금? 개발 공급업이에요. 못합니다. 매매업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4명이 안 해야지. 뭔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해갖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매매업 전면 차단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그랬는데 제목을 이거는 조문만 충실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자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차단시켜 놓은 건데 일단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실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알면서 그 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의미. 이건데 그러면 이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중개대상물이나 고객을 소개받는데 이 과정에 무등록업자를 통하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이거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는 순간 금지행위 완성이에요. 우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불문하고 금지행위예요.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했다. 무등록업자에게. 그럼 이 얘기 아니에요?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했는데 이자가 말이에요. 자기 명의를 넣어가지고 계약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공 A의 명의를 빌리는 거죠. 이거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자에게 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 이것도 우리는 명의 이용을 해석해요. 그러면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명의를 이용케 했다. 이건 의무적 등록 취소죠, 지금.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등록증 대여 행위.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하게 하면 이거 대여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비스무리하지 않아요? 근데 등록증 대여는 제재가 뭐예요? 필취. 근데 무등록업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애는 임취.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법 만들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가 좀 생겼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건 이제 대학에서 따질 일이고 우리는 이제 한번 당해봐야 알고 실제로 뭘로 맞을지. 그건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석을 무등록업자가 한 번 정도 명의를 빌려주면 이건 명의이용이다. 한 번 정도 해주면.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임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빌려줬잖아요. 그럼 이건 대여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조문대로 충실히 이해하면 돼요. 근데 무등록업자와 거래하는 게 이제 차단시켰는데 대전제는 알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알면서. 그럼 무등록업자들은 이거 좋은 물건 많이 갖고 있고 자금력도 풍부한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단지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자격증을 못한 거예요. 그럼 걸리면 어떻게 하시라고? 몰랐다라고 오리발을 확 내밀어야죠. 알면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무등록업자는 몰랐다. 맞죠? 몰랐다. 오리발이 최고다. 오리발이. 예. 오리발 내밀었다가 누가 된통 지금 맞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수 초과행위예요. 그럼 이거는 뭐 개념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뭐 그냥 아시는데 우리 법이 정해놓은 법정 중개 보수가 있죠. 다음 주 공부하고요. 실비라는 것도 있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례, 증여, 명목을 따지지 않았어요. 사례를 주던 증여를 주던 명목의 불문입니다. 묻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을 더 받는 게 다 금지다. 현금으로 더 받는 경우는 똑 떨어지는 보수 초과고 현금으로 더 받지는 않았지만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자동차, 보석을 받았다. 전부 다 해당됩니다. 어떤 식으로는 더 받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나머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첫 번째 분양 대행 등의 적용 여부라고 나와 있죠? 180쪽에 이거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는데 작년에 이거 또 물어봤죠, 이거 갖고. 그러면 이거 분양 대행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상가에 대하여 권리금 있잖아요. 이거 거래 소개했어요.
이거 모두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보수 초과행위에 걸려야 하는 걸려요? 안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걸 치섭스럽게 말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작년에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해주고 상가에 대한 중개 보수의 한도를 초과해 받은 행위. 금지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근데 문제는 분양 대행이었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절대 중개 보수 초과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점 이해를 꿰두시고 다음. 그 의뢰인의 손해발생 여부란 말 나와 있죠. 이제 이걸 소개할 때가 됐는데 이게 당좌 수표 사건이었어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당좌 수표를 가끔 발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하고 당좌 대월 계약을 해가지고 수표를 계속 이제 쓰는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정산하면서 그 결제가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계 수표 비슷한 건데 그러면 액면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 수표로 보수를 받은 거예요. 액면이 초과했죠. 법정 한도를. 액면 금액이 뭔지 알죠? 이게 누가 백지수표 하나 안 주나?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걸 갖다 은행에 가서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은행에 교환하러 갔어요. 현금으로. 근데 이게 부도 처리된 거예요. 부도가 뭔지 알죠? 지급정지. 그러자 이 개공이 한 푼도 결국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됐죠. 개공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다. 그러니까 난 보수초과 아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초과냐? 이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의리는 실제로 나한테 지급한 금액도 없으니까 의리는 손해가 없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의리인의 손해 발생이 돼야지만 보수초과라는 금지행위가 완성이 된 거냐. 즉 의리인의 손해 발생이 금지행위의 성립 요건이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금지행위의 본질은 행위 자체를 금지함에 있다. 그러니까 이 당좌 수표가 처음서부터 부도난 수표였다면 이건 휴지축 받은 거니까 보수초과로 볼 수가 없겠지만 처음에 받을 당시에는 유효한 수표였고 후일 부도 처리됐으므로 이미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가 완성돼 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 보수 초과했다는 얘기죠. 나아가 의뢰인의 손해 발생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손해 입든 안 입든 관계없다. 금지행위 성립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손해 입게 되면 그대로 손해배상도 이제 지게 되겠죠.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의뢰인의 손해 발생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론을 기억해야 되죠. 당좌 수표 어쩌고 저쩌고 나온 거예요. 보수 초과다 아니다. 초과다. 맞죠? 그 다음에 의뢰인의 손해 발생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 점 기억해 두셔야죠. 진짜 이게 정말 운이 없는 거죠? 돈도 못 받고 보수 초과로 처벌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아니할 말로 이게 진짜 더러운 케이스죠, 이게. 누군 뇌물 받지도 않았는데 돈도 못 받고 이거 처벌되면 진짜 더럽죠, 기본. 이거.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어쨌든 뭐 정치 얘기하지 말라니까 더 이상 안 하는데. 자, 그럼 무료 할인 중개행위로 갑니다. 무료 할인 중개행위. 이거는 이제 잘 아셔요. 갑을 간의 거래. A가 소개합니다. 갑으로부터 100, 을로부터 100이에요. 근데 갑과 을이 약정했죠. 그래서 을이 200만 원 전액을 부담했어요. 전액을. 이거 보수 초과다 아니다. 아니죠. 당사자 중 일방이 전액을 보수를 부담했어요. 그 한도 내에서 봤다면 보수 초과 아니죠.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갑에게는 100, 을에게는 100이었는데 갑에게는 10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을한테 무료로 였어요. 무료 중개행위는 위법이다 아니다. 보수 초과에 걸 일이 없죠 이거. 그러니까 위법 아닙니다. 그러나 무료 중개를 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되죠.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료 중개행위도 이 법에 적용이 있습니다. 이 판례 엄청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사가 소정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셨죠? 왜 무료로 했다고요? 이뻐서. 이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초과수수 약정의 효력 및 순가중개계약 나와 있는데 이 순가중개계약 요즘은 잘 안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이거 전에는 잘 물어봤어요 이거.
이게 그거라고 그랬죠.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인데 팔아달라고 중개에 의뢰하면서 내 손에 5억만 쥐어달라. 나머지 차익은 모두 보수를 가져라. 이거죠? 또 사는 쪽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나는 예산이 5억이 있거든. 이 토지 마음에 들거든. 4억 8천에 가든 9천에 가든 관치 않을 테니까 네 나머지 차익은 모두 보수로 가져라. 그러니까 순가중개이야기라는 것은 의뢰인이 최저가나 최고가를 정하 중개 의뢰하고 그 차액을 중개보수로 지급하는 거예요. 차액으로. 맞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실무에서는 순가를 갖다가 인정이라고 그러죠. 인정. 이게 인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아보시면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인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순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럼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보수 초과에 걸려서 이거 금지행위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약정 갖고는. 그 차액을 나중에 수수했는데 이 차액 부분을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그럼 비로소 이제 금지행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순가 중개계약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중개계약은 아니고 상대적 금지라고 그랬죠, 이거. 근데 일반적으로는 차액이 법정 한도를 넘기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당연 금지는 아니에요.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과수수 약정의 효력이라고 했는데 법정 한도가 2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300만 원 받기로 약정한 거예요. 초과 약정했다는 얘기죠. 보수 초과 약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초과 약정은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예요? 전부가 다 무효예요?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예요? 자, 그럼 이 점 이해를 해두시고요. 다음 주에 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보수 초과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나머지 판례들은 다음 순환 때 더 다루기로 하죠. 이 정도까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 초과는요, 문제 하나로 내는 게 가능해요. 이거는 지문 5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금지행위로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 그르치기 한행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이에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등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판단 그르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공부한 확인 설명 사항이 있죠. 이것이 거래상 중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근데 모든 확인 설명 사항이 거래상 중요 사항이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확인 설명 사항 중에 이 정도는 중요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돼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엄격히 해석해야 되죠. 그 정도로 중요한 사실이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주로 이제 권리관계, 상태에 관한 사항들, 뭐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거짓말했다. 그럼 금지행위로 처벌될 수 있죠. 그럼 이 거래상 중요 사항에는 우리 최근의 판례가 물건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고 가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래에서 가격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는데 이 가격에 대한 정보를 속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금지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 정보를 그르치게 했다. 그럼 거짓된 언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급식 판결들은요. 시세 정보를 속인 거 전부 다 사기로 처벌했죠. 그래서 만약에 시세가 5억이었다. 매도인한테 얼마라고 해야 돼요? 5억이라고 해야 돼요. 맞죠? 근데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낮춘다고 그랬죠? 매도인한테는 4억 9천. 매수인한테는 5억 천. 근데 이걸 뭐 4억 5천이라 했다든가 이 정도 가면 다 사기입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니까 가격에 대한 정보도 거래상 중요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요. 나머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숨겼어요. 이거 거짓말 맞아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도 거짓된 언행이 될 수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고지했다. 전형적인 유형이죠. 거짓된 언행이고. 그 다음에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살려는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고가로 바로 전매할 수 있다. 라고 기망했어요. 거짓된 언행 맞죠, 이거? 이거와 같은 사례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사면 내가 1년 내 이거 2배로 팔아줄게. 3배로 팔아줄게. 이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2배로 팔아줘도 거짓된 언행 피해간다, 못 피해간다? 못 피해간다. 우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판단 그르치기 한 거예요. 실제로 후일 2배로 팔아주면요. 그거는 판사가 그 점을 감안할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언행 분명히 맞고요. 그 다음 이제 매도인과 짰어요. 개공사가 매도인과 짜고 매수 의뢰인에게 고가로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나눠 가졌대요. 매도인과. 이거 거짓된 언행이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다소 비싼 값에 팔았다 하여 금지행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불법성은 어디에 있느냐면 짜고 쳤다는 데 있는 거죠, 지금. 짜고 쳤다는 데. 그래서 이제 짜고 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 점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뢰인에게 거짓말하게 되면 의뢰인이 손해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죠. 근데 중개 의뢰인의 손해 발생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겠습니다. 맞죠? 의뢰인의 손해 발생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거짓말하여 만약에 의뢰인에게 손해까지 입혔다. 그럼 이때는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에 해당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기예요, 사기.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훨씬 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기로 이때는 처벌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요. 이건 100% 사기로 가요, 그냥. 이거 사기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게 바로 거짓된 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들이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년짜리 기억수사라고 합니다.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럼 이게 중개가 뭔지 매매업이 뭔지는 이제 아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증서가 뭐냐 이게 문제죠. 그럼 이 증서라는 게 우리 법문을 봤을 때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 주택법에서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공부하죠. 주택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입주자 저축증서가 있죠. 이게 처약통장 아니에요. 이거 대표적인 증서고 주택상환사채라고 들어봤죠? 이거 회사채인데 주택으로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서고 철거 예정자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 확인서 이런 것들이죠.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런 것들. 이게 이른바 다 딱지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다섯 번째는 결국은 딱지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러면 갑이 1순위 통장을 갖고 계시는데 이 통장을 을한테 파시는 거예요. 이 거래를 소개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아가 이 딱지를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매매업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증서중개 매매업이에요. 그러니까 증서가 바로 이거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럼 여기서 분양권이 있습니다. 분양권은 여기서 말하는 증서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분양권은 중요한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판례가 상가 분양계약서가 있었거든요. 이 상가 분양계약서를 갑과 을이 사고 판 거예요. 이게 증서냐의 문제가 됐죠 이거. 상가 분양계약서. 상가 분양계약서는 여기서 말하는 증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매매계약서에 불과할 뿐이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증서, 중개, 매매였습니다. 중개에서도 안 되고 매매를 해서도 안 된다. 그 정도 주의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여섯 번째 금지 행위로 직접거래 쌍방대리 행위로 갑니다. 이 직접거래 쌍방대리를 금지해놨는데 의뢰인과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접거래하는 의뢰인과의 거래행위 금지시켜놨고 쌍방 모두를 대리하는 행위 어느 한쪽을 이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두 금지시켜놨어요. 그래서 직접거래 개념은 그겁니다. 중개를 의뢰한 자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의뢰인이어야 되고요. 이 의뢰인과 중개대상물이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우리 개공 등이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직접거래 아니겠어요? 이때 이 거래의 범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전부 다 포함해요. 어떤 식으로든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직접거래, 수십 번의 직접거래,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불문이에요 다. 유무상을 따지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수요 목적에도 이건 직접거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공이 전세아파트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의뢰인이 전세아파트 세를 놓으러 왔다. 들어가 거주할 목적으로 그 의뢰인과 전세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거래라는 얘기죠. 나아가 개공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세를 놨다든가 팔았다. 직접거래 맞죠?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개공이 매수했다. 또는 세를 얻었다. 전부 다 직접거래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의뢰인과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의뢰인과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의뢰인의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거래했어요. 의뢰인, 대리인이나 수임인. 이들의 법률의 효과는 의뢰인이 기속되고 있죠?
그럼 이들과의 거래는 지적거래가 맞네요. 그래서 이 의뢰인의 범위에는 의뢰인의 대리인, 수임이 포함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우리 개공이 상가 건물 한 채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1층은 중개사무소 열었어요. A께서 2, 3, 4층은 사무실 임대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이 찾아와서 사무실 세를 하나 얻고자 해요. 4층에 비어 있었죠. 4층 보여주고 이 A와 갑 사이에 임대차게 합니다. 이거 직접거래 맞다고 그랬죠? 이거. 자기 소유의 상가 건물에 대하여 의뢰인자에게 세를 놨으니까 직접거래 맞아. 이거 피해가라고 그랬죠? 어떻게 피하라고요? 옆에 B한테 얻는 거 갖고 네 의뢰인 해라 그러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소개로, 다른 개공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또 다른 개공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직접거래가 아니죠. 간접거래예요, 이거. 그러니까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럼 이 얘기네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내가 매수한다. 내 소유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매각한다. 세를 놓는다. 이때는 다른 개공의 두 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부동산 의뢰인한테 세 놓을 때는 꼭 다른 개공의 두 장을 찍어 놓으세요. 이때 동기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 그것도 성질 좋은 동기여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인품이 괜찮은 동기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럼 이게 바로 이제 직접 거래였어요. 그래서 직접 거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다음 이제 쌍방대리인데, 쌍방대리 개념은 아세요? 양쪽을 다 대리하는 얘기죠. 그럼 민법상 쌍방대리 원칙 금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의를 불문하고 금지행위예요. 어느 한쪽 의뢰인의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 쌍방대리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일방만 대리합니다. 의뢰인 일방만. 일방 대리행위는 금지행위 아니에요? 금지행위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민법 시간에 요거 쌍방대리가 붙어다니는 말이 있었거든요. 자기계약이 있었죠. 자기계약. 자기계약이란 말은 그거라고 했습니다. 대리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겸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대리이자 상대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갑이 아파트 팔아달라고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했는데 의뢰하면서 대리권 수여했어요. 아파트 매도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그럼 개공이 갑의 대리인이 된 거죠. 근데 물건 보아하니까 싸고 좋았다는 얘기죠. 사버린 거죠. 이게 자기계약 아니에요. 그럼 민법에서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금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역시 허용이 됩니다. 우리 동의를 보면 금지행위죠, 이거. 자기계약 어디에 걸렸어요? 직접거래예요. 결국은 의뢰인 소유 부동산 매수한 거예요, 이거. 자기계약은 당연히 금지행위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직접거래 쌍방대리였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투기조장행위예요. 법문의 형태를 봤을 때 투기조장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탈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죠.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어요. 이게 첫 번째 투기조장이고, 두 번째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돼 있대요. 이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습니다. 그럼 이게 두 번째 투기조장인데,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 매수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 치기 싫습니다. 그래갖고 미등기 상태에서 병한테 팔아치운다는 얘기죠? 이거를 소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이때 이 을이 사기를 5억에 샀는데 팔기는 4억 8천원 팔았어요. 전매 차익이 없었네요. 그럼 전매 차익이 없으면 이거 투기조장 피해가요, 못 피해가요? 그래도 못 피해간다. 전매 차익 여부는 따지나 안 따진다? 불문 금지행위예요. 우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민법 시간에 그런다면서요? 갑으로부터 등기가 병한테 넘어간다면서요? 이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중간생략 등기. 맞죠? 이때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라면서요? 그죠? 일단 그 정도 참고하시고. 이때 이 을은 미등기 전매 행위자, 우리 금지행위의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미등기 전매를 한 자, 금지행위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네? 적용 안 되죠. 우리 금지행위는 개공 등한테만 적용한다니까요?
그럼 미등기 전매 행위자는 무슨 법이 처벌한다고요? 그렇죠.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에서 우리 잔금 치르면 60일 이내등기 하라고 그랬죠. 근데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전매 해버린 거 아니에요. 맞죠? 이자는 3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자는. 이걸 소개한 개공은 금지행 위반으로 3년에 3천이에요. 이렇게 되고. 다음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이거 대표적으로 지금 분양권이 있다고 그랬죠? 전매 제한에 걸려있는 분양권. 이게 대표적으로 권리 변동 제한된 부동산이에요. 이걸 중개했다. 그럼 특이조항이에요. 이게. 우리 평택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얼마 걸린다고요? 1년이에요, 6개월이요? 1년. 1년 걸리는 거죠. 전매 제한 걸려있는 분양권 전매 중개 조심하십시오. 이거 걸리면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냥. 엄청 커져요, 이거.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중개하면 오늘 다 공부했는데 지금 따져볼까요? 일단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중개하면은 어떤 이제 첫 번째 투기조항이죠, 이거. 3년에 3천. 임의적 등록 취소. 거기다가 주택법 위반으로 또 가죠. 주택법 위반 처벌받고 또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중개할 때 개공이 거기다 도장 찍을 것 같아 안 찍을 것 같아? 전매계약서에. 안 찍죠. 그러면 서명날인 위반, 업무정지.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도장 안 찍었으니 자기가 해줘야 되는데 당사 직거래 쌍방 처리했죠 지금. 그러면 쌍방이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래 신고 위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 방에 가십니다. 어디 가셔요? 조심해야 됩니다. 전매 제한 분양권. 이건 뭐 각서 쓰고 막 공증받고 막 난리치고 서류 막 이딴 만큼 챙기는데 그럼 뭐해? 걸리면.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면요. 전매 제한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의뢰인들이 돈이 개입된 문제라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가 명의 변경할 시점에 피가 엄청 오른 거야. 팔 당시보다. 그러면 파는 쪽에서 안 팔아. 또 그런 거예요, 또. 근데 또 명의 변경 시점에 전매 제한이 풀리는 시점이죠, 이거. 풀리는 시점에 이번엔 또 피가 훅 떨어진 거야. 그럼 매수 쪽에서 또 안 산다 가는 거지. 그럼 중간에 낀 개공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장수하시려면 이런 건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이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는 사람 아니면 하기서 아는 사람이 요즘 더 뒤통수 치면 더 배신감이 큰데 어쨌든. 그래서 투기조항 이거였습니다. 이거였고. 자, 그럼 다 했죠? 그럼 작년 문제 확인합니다. 188조. 뭐라고 또 중얼중얼 하십니까? 그 피 말고 개피. 자, 188조. 공사운영상 개업공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해야 한다. 전형적인 문제인데 기억.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산물을 임대하는 행위. 금지행위 아니죠? 일방대리죠, 이거?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산물을 임대했잖아요. 일방대리잖아요. 금지행위 아니고. 니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 금품을 받아요. 이렇게 나왔죠, 지금. 꼭 장난치는 것처럼 나왔어요. 분양 대행을 봐야 돼요. 분양 대행을. 초과다 아니다. 초과 아니죠. 금지행위 아니고. 디귿. 중개 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사물을 직접 거래하는 이. 의뢰인의 대리인과 거래했죠. 직접 거래죠. 3-3이고. 리얼.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이. 중개사물 매매업이죠, 이거. 그럼 금지행위죠. 1-1. 정답 2번. 디귿 리얼이죠. 예. 근데 거꾸로가 있죠, 또. 거꾸로. 기역 니은. 뭔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형은요, 나중에 연습을 할 때 제가 이런 거 아주 전부 다 이제 연습을 다 시키는데 작은 실수가 1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죠? 이걸 갖다가 다 풀어놓고요, 기역 니은을 찍고 오는 거예요, 또.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러 가지 함정을 계속 놓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 풀어놓고 말이에요. 답을 1번에 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실수 안 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긴장 상태라
별로 실수를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서 내가 보면 미친 거 그냥 이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중개보수부터 나갑니다. 유인물 보죠. 정보망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조망은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 간 바로 X나가 되죠. 개업공사 상호 간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체계를 말한다. 틀렸고요. 정답이었어요. 2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해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죠. 개인법인 따지지 않지만 중개법인만은 안 돼요. 3번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운영규정. 맞죠? 이때는 지정 취소에 500만 원과 같으로 해요. 이거 위반하면. 운자에 걸리면 지정 취소 500과다.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사가 아닌 자로부터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 의뢰받아 공개해서는 안 되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 위반했죠. 그러면 이거 위반하게 되면 지정 취소의 1-1이에요. 5번 질문. 부동산 거래조망의 정보를 공개한 개업 공인인증서는 공개한 중개사물의 거래 사실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의 거래 사실을 통보한다. 맞죠? 안 하면 업무정지. 자, 그럼 2번 내려갑니다. 공사업상 소속공사의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있죠. 신의성에 있어서 공정중개 의무도 있죠. 비밀준수 의무 있죠. 자격증 개시 의무 없어요? 확실해요? 자격증 개시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 해야 돼요. 이건 개공의 의무죠. 예, 그래서 단순하지만 엄청 제가 애지중지하는 좋은 문제인데 그냥 유인물로 나가버렸습니다. 왜? 이런 문제 요즘은 안 내니까. 자격증 개시 의무 누구한테 있다고요? 개공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장 등록 의무는 소공한테 있죠. 소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 4번이었습니다. 3번 내려갑니다. 확인 설명 의무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맞죠? 2번 모든 소속공사는 거래항사에게 요구하는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에서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OX. X. 모든 소공이 아니죠. 중개 행위라는 소공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정답. 3번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서 4번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관해야 한다. 맞아요? 다음에 4번 확인 설명사에는 중개 보수행 및 그 산출 내역도 포함된다. 맞죠? 5번 질문.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소속공사도 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 4번 내려갑니다. 거래계약 작성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에 교부하고 한 분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맞아요? X. 몇 년? 5년. 거래계약서는 5년이다. 2번 공사협회는 개업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한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협회 틀렸죠? 국장. 주어를 바꾸는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라고 그랬죠? 공력이 좀 쌓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국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협회가 아니고. 3번 공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법정서식은 정해진 바가 없다. 맞았죠? 3번 정답. 4번 질문. 개업공사가 사는 거래계약서는 공법상 제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법상 제한 안 들어가죠? 중개보수도 안 들어갑니다. 필수기사항 아니에요. 5번 소속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업공사는 이에 서명 및 날인할 필요가 없다. 해야 되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개공은. 자, 5번 가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기 장소로 이용하여 거래당사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요? 이때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2번 개업공사가 공사업상 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보증설정 금액을 한도로 한다. OX. X. 전손해배상이죠. 보증설정 금액이 한도가 아닙니다. 3번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사로서 보증기한이 만료되어 보증기한 만료 나왔네요.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그 보증기한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한 증명서를 갖춰 등록같이 신고한다. 맞았네요. 기간 만료가 나오면 기간 만료일까지만 나오면 돼요. 4번 중개법인이 2개의 분사무소를 둔 경우 이 법인의 최소 보증 설정 금액은 4억이다. 맞아요? 2억 2억이니까 4억이죠. 5번 보증으로 설정한 공탁금은 개업공사가 폐업사무한 날부터 3년 내로 회수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 6번 내려갑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맞죠? 2번 계약금 등은 개공의 명의로 예치할 수 없다. 있다 했죠? 이때는 분리관리, 보증설정 같은 거 해줘야 되죠.
3번 계약금능을 예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수령할 권한인 자는 미리 수령할 수도 있지요. 예, 이때는 보증서 끊어야 된다고 했고. 다음에 4번 채식만선의 예치 명의자 될 수 있지요. 당연한 얘기고. 5번 계약금능에 반한 채무 이행 보장제도는 거래사고를 대비하는 사전적 예방제도에 해당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7번 내려가죠. 금지행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입니다. 기업공사인 갑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라 했다. 매매업이죠. 중상물 매매업 1-1. 니은 기업공사인 을은 토지의 매수인인 A에게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고지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토록 하였다. 거짓된 언행 1-1. 디귿 기업공사 병은 매도중개 의뢰받은 다른 기업공사 B의 중개로 토지를 매수하여 매수중개 의뢰받은 또 다른 기업공사 C의 중개로 매도했다. 이건 간접거래죠. 그럼 직접거래 아닙니다. 금지행위 아니에요. 리을 소속공사인 정은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있는 길을 하지 않은 아파트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거 투기주장이죠. 금지행위. 소공사일지라도 금지행위해서는 안 된다. 투기주장이에요. 3-3이고. 미음 기업공사 문은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 저축 증서의 매매를 알선했다. 이거 증서죠. 증서 매매 알선이죠. 중개, 증서 중개. 3-3. 몇 개? 4개였습니다. 디귿만 제외하고 전부 다 금지행위였어요. 정답 4번에 있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하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